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현 김정태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해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 TV 시장에서 9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1년간 가계대출 규모가 6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첫 번째 거래일 국내 증시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설 연휴 기간 대외적으로 발생한 호재에 힘입어 1960포인트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23일 전 거래일보다 6.94포인트 오른 1968.3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협상 타결과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상 우려 완화 등 설 연휴 동안 발생한 대외 호재들이 국내 증시에 반영되며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11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은 939억 원어치, 기관은 52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건설업, 전기가스업, 유통업, 섬유의복, 화학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한샘, 한화생명, 현대산업, 이마트 등은 강세를 보인 반면 CJ 대한통운, 네이버, LG 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전 거래일보다 6.42포인트 오른 615.5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6원 90전 오른 1108원 70전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굵직한 M&A 이슈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울고 웃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연초부터 굵직한 인수합병 소식에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A를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힌 기업의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M&A 경쟁에서 밀렸거나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의 주가는 도리어 공두박질치는 모양새입니다. 롯데그룹이 지난 18일 국내 1위 렌터카 업체인 KT렌탈을 인수하기로 결정되면서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2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3,42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롯데쇼핑도 2.98% 오른 24만 2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이번 인수를 계기로 렌터카 업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히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입니다. 페노션을 1조 80억 원에 인수하며 해운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 하림의 주가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림이 지난 13일 페노션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이날까지 주가 상승률은 17.1%에 달합니다. 반면 인수전에서 맥없이 물러났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높은 기업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CJ 대한통운은 지난 13일 일본 물류기업인 KWE에 밀려 APL 로지스틱스 본입찰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급락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현 김정태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해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김 회장이 그동안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진두지휘해온 만큼 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하나은행 외에도 신한과 농협 등 거대 금융그룹들의 CEO 인사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인데요.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김정태 회장이 앞으로 3년 더 하나금융을 이끌게 됐습니다. 하나금융은 오늘 오전 을지로 본사에서 3차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현 김정태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김 회장은 다음 달 말 주총에서 정식 회장으로 선임됩니다. 이번 연임 성공으로 김 회장은 하나금융 CEO만 11년째 하게 됐습니다. 김 회장이 안정적으로 연임에 성공한 가장 큰 배경으로는 하나외환은행 통합 결자 해지론이 꼽히고 있습니다. 두 은행의 통합 지연에 따른 책임이 김 회장에 있지만 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적임자도 김 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공 입장을 고수했던 김 회장이 노조와의 전향적인 대화에 나서 조기 통합을 달성해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의 수익성 개선도 김 회장의 당면 과제로 꼽힙니다. 지난해 하나금융그룹의 순이익은 1조 원에도 못 미쳐 2조 원을 넘긴 신한금융과 1조 4천억 원을 달성한 KB금융에 비해 초라한 형편입니다. 하나금융을 시작으로 신한과 농협 등 거대 금융그룹들도 이번 주 최고 경영자 인사를 잇따라 진행합니다. 신한금융지주는 내일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건강 문제로 행정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서진원 행장의 후임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행장 후보로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조영병 신한 BNP 파리바 사장 등이 거론됩니다. 또 이날 자경위에서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과 황영섭 신한캐피탈 사장의 연임이 확정됩니다. 농협금융지주는 임종영 회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고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한편 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차기 회장 선임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당장 직무대행 자리에는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경섭 부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 취임까지는 한 달 정도가 필요해 직무대행은 이 기간 동안의 경영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차기 회장 후보로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등이 거론됩니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수익성 악화와 핀테크 시대 개막 등 금융시장 환경 급변으로 올해가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변혁기라는 설명입니다. 여느 때보다 금융사 CEO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해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30% 육박하는 점유율로 9년 연속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기에 LG전자의 점유율을 더해 양사가 세계 TV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는데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평판 TV 시장에서 30% 가까운 점유율로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LG전자도 16%가 넘는 점유율로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 합계는 45.7%로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평판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9.2%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본 업체인 소니로부터 1위 자리를 넘겨받은 뒤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의 대기록을 달성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가 16.7%의 점유율로 2위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이어 일본 소니가 7.9%로 3위, 중국 업체인 하이센스와 TCL이 각각 5.5%와 4.6%로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인 UHD TV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TV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한 UHD TV 시장에서 2013년 11.9%였던 점유율이 지난해 34.7%로 3배가량 상승하면서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LG전자 역시 같은 기간 7.8%에서 14.3%로 점유율이 대폭 상승,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2013년 22.9%로 1위를 차지했던 소니는 지난해 10%의 점유율로 3위로 내려앉았고
스카이워스 역시 같은 기간 점유율이 14.4%에서 6.3%로 반토막 나면서 2위에서 5위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북미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UHD TV와 새로운 형태의 커브드 TV가 좋은 반응을 얻은 데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프리미엄과 보급형 시장을 동시에 공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과 LG전자가 중국과 일본 기업들을 압도하며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사는 연초부터 프리미엄급 제품들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그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한 시장 공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더 늘리는 등 공격 경영과 함께 배당 확대의 주주 만족 경영을 병행해 세부담을 덜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500억 원이 넘는 3,300여 개 기업들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주 배당을 늘리는 등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당해 기업소득의 80% 중 배당과 투자, 임금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발표한 2014년 개정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내용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 관련 주주 환원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업무용 건물 신중축에 사용되는 비용을 투자 항목으로 인정하고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로 소각하는 경우 배당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세수 정대의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는 아니고요. 기업들이 이제 투자나 임금을 올리거나 이제 배당을 늘리는 식으로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이제 투자가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확정 실적을 내놓으면서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19,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배당 총액은 2조 9천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2조 원대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지난해보다 약 53% 늘어난 8,200억 원가량의 배당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또 올해 한전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 상승분만 4조 원을 넘어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롯데그룹도 올해 사상 최대인 7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이를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에 가장 많은 3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채용도 15,800명을 신규로 뽑는 등 대규모 투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시행을 전후해 내수경기 활성화 및 세금 부담 축소를 위한 기업들의 통큰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 1년간 가계대출 규모가 6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 64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은행권은 37조 3천억 원, 비은행권은 27조 원이 증가했고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0%를 차지했습니다. 또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에 카드사의 판매신용, 보험사나 대부업체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까지 포함한 지난해 가계부채 규모는 1,0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추계 인구가 5,062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2,15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고 LTV와 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1분기 1조 2천억 원 늘었으나 2분기 5천억 원, 3분기 10조 6천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4분기에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4분기 이후 최대인 18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지난해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의 실거래가 총액이 2008년보다 8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서초 등 집값 급등 지역인 일명 버블세븐 지역의 실거래가 총액은 160%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총액을 집계한 결과 135조 7,133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 73조 7,582억 원보다 84% 늘어난 액수입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도 42% 증가해 실거래가뿐 아니라 거래량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실거래가 총액은 2008년 48조 9,829억 원에서 지난해 82조 2,513억 원으로 68% 증가했고 아파트 거래량도 46% 늘었습니다. 수도권 중에선 경기도의 실거래가 총액이 가장 크게 늘었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버블세븐 중에서는 용인 서울고속도로와 용인 경전철 개통 등으로 용인시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다른 강남권에 비해 재건축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빠른 서초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스가 급진 좌파 정부 집권 이후 국가부채 문제를 놓고 국제채권단과의 재협상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제부의 민병권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난항을 겪던 양측의 협상이 타결됐다지요? 네, 유로존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 국가부도 및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 우려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지난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리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시한을 오는 6월 말로 미루자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정부의 재정지출 용도로 쓰지 않고 자금난 우려를 사고 있는 은행들의 자금 확충에 쓰는 경우에 한해 자금 지원을 계속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는 지난 2010년부터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등 3대 기구로부터 총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중 유럽연합이 제공한 구제금융 시한은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합의를 통해 4개월 더 시한을 늘린 것입니다. IMF가 제공한 구제금융은 이와 별도로 내년 3월에 시한이 만료됩니다. 네, 그렇다면 구제금융 시한 연장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그리스가 재정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개혁 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개혁 방안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혁 방안에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탈세 방지 방안, 또한 올리가르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토착 독과점 재벌 개혁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리스의 국민 반발을 살 수 있는 세금 인상 방안이나 재정 지출 삭감 방안 등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제출 내용을 검토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방안을 승인하게 되는데요. 그리스가 승인받은 대로 경제개혁을 늦어도 오는 4월 말까지 개시하게 되면 채권단은 기존의 구제금융 자금 중 아직 미집행된 72억 유로를 마저 그리스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다만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이 적절치 않다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24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다시 모여 그리스에게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에도 불응하고 그리스가 버틴다면 최악의 경우 구제금융 연장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 사태는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렉시트 사태가 완결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말까지 그리스는 최소한 3개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첫째 관문은 앞서 소개드린 대로 오늘 제출하는 경제개혁 방안의 승인 여부입니다. 둘째 관문은 오는 4월 말 72억 유로의 구제금융 미집행금을 마저 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문은 이번 구제금융 재연장 시한이 끝나는 오늘 6월 말인데요. 이때가 되면 그리스는 또다시 구제금융 시한을 연장할지 아니면 구제금융은 종료하고 다른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지 등을 놓고 채권단과 재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제3의 통화로 불리는 특별인출권 SDR 산정 대상에 중국 위안화를 편입할지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섭니다. IMF는 오는 5월 비공식 이사회를 열어 위안화를 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뒤 올 하반기 회원국 회의에서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1970년 채택된 가상의 국제준비 통화인 SDR은 IMF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이들 4개 통화의 시세를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결정합니다. 또한 5년마다 논의를 거쳐 바스켓 구성과 비율을 정합니다. 2010년 논의에서 위안화의 바스켓 편입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중국은 올해에도 위안화의 편입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로서의 위안화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제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되는 현재로서는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들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IMF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다른 데다 정치적 입장 차이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향방을 점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에서 서부 항만의 노사 분규가 봉합되자 이번에는 정유업계의 파업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철강노조에 따르면 텍사스주 포트와서의 모티바 엔터프라이즈 정유소 노동자들이 전날부터 쟁의 행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 정유소의 하루 생산량은 약 60만 배럴에 달합니다.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모티바 소유의 정유 공장 2곳에서도 현재 시간 22일부터 24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파업 중인 조합원은 6,55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철강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미국 정유사 대표로 나선 쉘 석유를 대상으로 작업장 안전 강화와 파견 근로자 투입을 제한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석유업계에서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1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을 비롯해 미국 서부 29개 항만에서 9개월간 지속됐던 노사분규는 잠정 타결됐습니다. 태평양 선주협회와 서부 항만노조는 지난 20일 밤 샌프란시스코에서 톰 페레스 연방 노동장관 중재하에 열린 마라톤 협상 끝에 새로운 고용계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9개월간 지속한 노사분규는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파드마강에서 여객선이 침몰돼 최소 4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는 방글라데시 중부 파트리아와 디울 라트디아를 잇는 항로에서 여객선 MV 모스토파가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8살, 11살 어린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객 가운데 50여 명은 스스로 헤엄쳐 나오거나 주민이 구조했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아직 여객선 탑승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실종자 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강을 운항하는 여객선들은 보통 승선 명단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탑승자 수가 14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방글라데시 내수면 운항국 간부의 말을 전했지만 현지 언론은 20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230개 이상의 크고 작은 강이 있는 방글라데시에서는 느슨한 안전기준과 정원 초과 탑승이 빈번한 탓에 여객선 사고가 잦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파드마강에서 정원을 초과해 250여 명이 탄 여객선이 전복돼 승객 1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도 황사가 비상입니다. 서울에 황사 경보가 내려지는 등 이례적인 겨울 황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약화되고는 있지만 퇴근길에도 계속해서 황사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도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바람이 불면서 다소 추웠는데요. 내일은 바람도 잦아들겠고 당분간 추위 소식은 없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황사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황사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 오늘 밤사이 황사특보는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서울이 1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는데 현재는 400대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들도 300에서 400대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은 내일도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도 오전까지는 전국이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오후부터는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황사 전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은 없지만 황사 때문에 하늘은 뿌연 상황입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은 없겠지만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은 없겠지만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대전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분포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고 속초와 강릉 0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서해안으로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광주 1도에서 10도, 대구 1도에서 1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눈비 소식이 잦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와 눈은 목요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일요일에도 또 한 차례 전국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